여러분, 노년의 재혼 혹은 서로 의지하며 사는 황혼 동거가 과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75살의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30해 동안이나 한 남자와 부부처럼 살을 맞대고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금슬을 보며 늦게 찾아온 사랑이 그나마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라며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30년을 서로 아끼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각자의 짐을 싸서 각자의 자식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는 사실을요. 늙고 병든 마지막 순간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핏줄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차가운 탓일까요? 아니면 결혼식 없는 동거란 그저 허상에 불과해 노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세상도 자식들도 그리고 무력해진 자기 자신조차 속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김순자 할머니의 삶 속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이것은 동거가 나쁘다거나 재혼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늙어감에 있어 어떤 현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비정한 규칙을 따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 누군가는 감히 꺼내지 못하는 노년의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가슴 시리도록 현실적인 이 황혼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5입니다. 낡은 연립주택의 거실 소파에 앉아 누렇게 바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본 지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는 이미 제 구실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무릎을 굽히기만 해도 통증이 밀려와 마치 폐인이 된 기분이죠. 맞은편 등나무 의자에는 제 곁을 30년이나 지켜온 박영식 영감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이미 80이 되었지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졌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그는 지금 무슨 방송이 나오는지조차 모르는 눈치입니다. 우리의 집은 마치 폐업한 시골 병원처럼 싸늘합니다. 집안이 너무나 조용해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쩌다 우리 삶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부엌에는 먼지가 쌓였고 식칼에는 녹이 슬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밥 짓는 일조차 이제 우리에겐 힘에 부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일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영감이 목욕하다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고 한밤중에 옆집 최 여사를 불러 겨우 영감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에 가는 것이 유일한 출구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우리 같은 가난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상담실에서 직원은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툭 내뱉었습니다. 기본 입소 비용은 1인당 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간병비는 별도고요. 저와 영감은 서로 쳐다보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제 기초연금과 영감의 그 낡은 아파트 월세 수입을 다 합쳐도 겨우 생활비나 충당할 수준인데 요양원이라니요. 그건 사치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는 건 당연히 괜찮죠. 하지만 박 아저씨는 제가 정말 곤란해요. 그분이 제 아버지도 아닌데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짧은 몇 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감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딸은 제 아들보다 더 직설적이더군요. 아빠, 얼른 짐 싸서 오세요. 방 정리해뒀어요. 그런데 김 아주머니는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서 낯선 사람 불편해해요.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고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였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와 박영감은 낡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낡은 창틀을 흔들어댔습니다. 마치 이 늙은 집이 한숨을 쉬는 것 같았죠. 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문득 이 손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고개를 들어 영감을 보니 그 역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이어온 우리의 황혼 동거가 이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요. 30년 전 제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삶이라는 링 위에서 얻어맞고 쓰러진 폐잔병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몸도 약하다며 구박했고 급기야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냉랭한 눈빛 아니면 주먹질이었죠. 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울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제가 아끼던 유리, 찻주전자를 산산조각 낸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이혼하던 날 저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집도 통장도 없었고 아들 양육권마저 빼앗겼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옥탑방 하나를 겨우 구했죠. 겨울엔 외풍이 심해 춥고 여름엔 찜통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식품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며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벌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죄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갔습니다. 위장병의 허리 통증까지 병원은 제게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죠. 그 몇 년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 뜨면 오늘은 또 1,000원. 2,000원을 어떻게 아낄까 계산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계단 입구에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간호사는 집주인인 박영식 씨가 저를 업고 왔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까지 대신 내줬다더군요. 박영식 씨는 제가 새들어 살던 낡은 빌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아내와 사별한 호랍이었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말수가 적은 그는 늘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가 제게 손을 내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딱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니 당분간 월세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돈으로 고기라도 좀 사드시오. 저는 고마움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반찬을 만들면 조금씩 덜어 그에게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밥정이 들면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마당 평상에 앉아 볕을 쬐던 그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그냥 같이 밥이나 먹으며 사는 거 어떻소? 당신도 혼자고 나도 혼자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궁상맞게 살 필요 있겠소?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혼녀가 호라비와 살림을 합친다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처지를 생각하니 남의 시선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더군요. 그날 밤 저는 대답 대신 다음날 밥상에 평소보다 더 정성스런 찌개를 올렸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었고 저는 쑥스러워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박영감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날들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영감은 무뚝뚝해도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에서는 제 숟가락 위에 생선을 발라 올려주고 여름밤엔 부채질을, 겨울엔 미리 전기장판을 데워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낯간지러운 사랑 고백도 거창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슴슴한 숙류처럼 덤덤하지만 속 편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하면 그는 청소기를 돌렸고 제가 빨래를 널면 그는 창문을 닦았습니다. 가끔은 시장 근처 순댓국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을 구경하기도 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우리를 너무 빨리 늙게 만들었습니다. 영감의 손은 물컵 하나 쥐기 힘들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국을 끓일 때마다 간을 맞추지 못해 짜게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엔 밤새 만두를 빚어 냉동실에 채워두곤 했는데 이젠 부엌에 1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상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일주일 넘게 알아누웠고, 영감은 허리가 아파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제 어깨를 짚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영감이 고집을 피우며 혼자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정강이가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늙은 걸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든 그의 굽은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남자가 언제 이렇게 낡은 종이장처럼 약해졌을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저러다 늙으면 어쩔 거야. 법적 부부도 아닌데 결국 자식들이 데려가야지. 웃어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싹텄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아 제가 물었습니다. 영감,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우릴 도와줘요? 그는 담배만 피우며 하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처럼 언제 멈출지 모르는 채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저녁 빌라 앞 낡은 벤치에 앉아 영감은 저린 다리를 주무르고 저는 지팡이를 꽉 쥔 채 부서질 듯한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게 나왔습니다. 영감, 우리 요양원이라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있다간 큰일 나겠어.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으니. 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설이 좋다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설 때만 해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고 노인들이 평화롭게 바둑을 두고 있었으니까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고 간호사들은 상냥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도 저런 곳에서 깨끗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에 앉아 비용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냥해 보이던 복지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본형이 월 200만 원이고요. 특별 요양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듭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내 계산을 해보더군요. 우리 둘의 수입을 다 합쳐도 한 사람 비용 대기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더 싼 곳은 없냐고 묻고 싶었지만 주변에 여유로워 보이는 노인들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감도 더 묻지 않고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며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을 나올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회색빛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 싸늘하게 식은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저는 도저히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영감, 우리 염치 없지만 자식들한테 부탁해 볼까요? 제 입으로 말하고도 비참했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밥 한 끼를 자식에게 구걸해야 한다니요. 영감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어서 영감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남인 배우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그날 밤 우리는 수없이 전화를 붙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우리 두 늙은이의 인생은 유통기한 지난 상품 같아서 아무도 원치 않고 자식들조차 귀찮아한다는 것을요. 어두컴컴한 거실, 영감은 줄담배를 피우고 저는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쳐다보았습니다. 영감,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까 봐요. 제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영감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긍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둘 다 살 길이겠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감은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쳐다보다가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을 이어온 인연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밥 한 술 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내일 아침에 크게 한바탕 싸우는 척 합시다. 동네 사람들 다 듣게, 자식들 귀에도 들어가게. 그래야 우리가 헤어져도 불쌍하게 안 보이지. 영감은 죽은 물고기 같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마당에서 목청을 높여 일부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감이 게으르고 성격이 고약하다며 늙어서 쓸모없다고 악을 썼습니다. 영감도 지지 않고 제가 평생 잔소리만 해대서 지긋지긋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옆집 최 여사가 깜짝 놀라 내다볼 정도로 우리는 얼굴을 붉히며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리면서도 속으로는 그럼 그렇지, 부부도 아닌데 늙으면 끝이지 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저조차도 제가 내뱉는 독한 말에 속을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고 영감은 거실 소파에서 뒤척였습니다. 우리는 냉전 중인 척 밥도 따로 먹고 마주쳐도 모른 척했습니다. 소문은 발빠르게 아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안도하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진작 나오시지 그랬어요. 짐 싸서 오세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영감의 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그 아주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얼른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큰 짐을 던 듯 가벼웠습니다. 그 소리에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짐 가방을 끌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영감이 제 가방 하나를 들어주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됐어요.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떨리더군요. 그가 저보다 더 아쉬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첫날, 저는 계단 및 창고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도 없이 얇은 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위층에서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좁은 방에 웅크려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설거지라도 도우려 하면 며느리가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라며 막았고 청소기를 들면 손자가 할머니 거긴 내 그림 그리는 데야 건드리지 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엔 아무 쓸모 없는 존재였습니다. 말동무 하나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박영감이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의 투박한 잔소리도 씻고 나오면 건네주던 수건도 심지어 그의 코 골던 소리마저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박영감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네 아파트 베란다를 개조한 쪽방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낮엔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밤이면 혼자 멍하니 텔레비전만 본답니다. 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뿐. 그 역시 저처럼 말할 사람이 없어 옆집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옛날 집 안부를 묻곤 한답니다. 최 여사는 집은 비었지. 두 양반 나가니까
귀신 나올 것처럼 썰렁해 라고 했다더군요. 비 오는 밤, 저는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영감과 시장에서 국밥 먹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함께한 30년은 대체 뭐였을까? 사진 속 영감은 웃고만 있고 빗소리는 제 마음처럼 텅 빈 깡통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더군요. 영감 없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 식구들은 바빠서 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밥 먹고 방에 들어갑니다. 방해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은 듯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 노인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쭈뼛거렸지만 가보니 저 같은 할머니들이 많더군요. 다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지만 웃음만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뻣뻣한 몸으로 건강체조도 배우고 서툴지만 박수도 쳤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순자 언니, 춤추는 게 귀엽네 하며 웃어주었을 때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혼자 버스 타고 시장 구경도 갑니다. 5,000원짜리 젓갈 한 통 사서 보리밥에 비벼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도 합니다. 답답한 아들 집보다 훨씬 낫더군요. 어느 날은 옷가게 쇼윈도에 걸린 고운 모자를 보고 홀린 듯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 아깝다며 지나쳤겠지만 지갑을 열어 덜컥 샀습니다. 김순자, 이 나이에 누굴 위해 아끼냐. 입고 싶은 거 입고 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인 삶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냅니다. 가끔 밤에 깨어 영감이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함께 절에 가서 소원을 빌던 그 뒷모습이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삶이, 저에게는 제 삶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길에서 옆집 살던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혼자 사는 거 이제 좀 괜찮아. 저는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를 막아줄 우산이 없으면 혼자 비를 맞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게 인생인 것을요. 동거를 했든 자식이 있든 결국 인생의 끝자락은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자식도 진한 사랑도 아닌 오직 저 자신에게 의지합니다. 돋보기를 쓰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봅니다. 눈이 침침해도 내 머리는 아직 쓸만하다라고 다독이며 읽습니다. 낡은 공책에 일기도 씁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꼬박꼬박 적습니다. 누구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가끔 공원 정자에 앉아 왁자지껄 춤추는 노인들을 바라봅니다. 끼지는 못해도 멀리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억지로 어울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절에 가서 연등을 켜고 부처님께 빕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게만 해달라고요. 이제는 혼자 야시장 포장마차에 앉아 순대를 사 먹는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옆자리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저는 제 그릇을 비웁니다. 나는 나의 세계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가끔 다정하게 손잡고 가는 노부부를 보면 부럽기보다 그저 웃음이 납니다. 그건 그들의 복이고 나에겐 나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야, 30년 사랑했으면 됐다. 넌 빚진 거 없어. 이제 남은 길은 씩씩하게 혼자 가라. 거울 속에 저에게 매일 말해줍니다. 예쁜 옷도 꺼내 입고 립스틱도 바릅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 그게 정답이더군요. 박영감과 자주 가던 국밥집 앞을 지날 때면 주인은 바뀌었지만 가게는 그대로인 걸 봅니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갈 길을 갑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야 하니까요. 복지관 강사님이 그러더군요. 노인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건 병이나 죽음이 아니라 마음의 구멍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구멍을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무섭지 않습니다. 빨래를 하든 햇볕을 쬐든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그 구멍을 메우니까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베란다에 앉습니다. 예전에 영감과 함께 샀던 작은 무드등을 켜두고 혼잣말을 합니다. 순자야,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지. 딴 생각 말고 자자. 그래도 사라지니까.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이 담담한 독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재혼이나 동거를 하다가 결국엔 자식 눈치 보며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 우리 주변에서 점점 흔해지고 있지 않나요? 그녀가 결국 홀로서기를 선택하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안타까운가요? 아니면 오히려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늙어서는 무조건 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결국 인생은 혼자라며 스스로를 단단히 채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순자 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존심 굽히고 자식에게 얹혀 살겠습니까? 아니면 외롭더라도 씩씩하게 혼자만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공감이든 반박이든 좋습니다. 어쩌면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그리고 머지않은 우리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 맞는 노년은 과연 지옥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우리네 삶의 진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